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많지요. 양성 종양도 있지만 악성 종양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의 악성 종양인 유방암은 여성암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는데요. 유방암의 1% 이하로 드물지만 없지는 않은 남성 유방암도 있습니다. 남성의 유방에도 유선 조직이 있고요. 암의 위험은 있다는 거지요. 흔치 않은 질환이어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설마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남성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간염에 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건강 365 치프 트릭의 I want you to want me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방암은 여성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암 1위로 발병 위험이 높은 암이죠. 그런데요, 드물긴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유방암 발병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이 흔치 않아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혹시 증상이 있어도 유방암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남성 유방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통계를 보니까 한 해 전체 유방암에서 남성 유방암이 몇백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흔치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당사자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습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남성 유방암을 진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네, 있으시고요. 어째 없겠습니까? 예. 네. 뭐 얼마나 좀 자주 봤습니까? 예. 뭐 한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죠. 그것도 이제 유방암을 많이 보는 병원에서 이제 주로 그나마 그런 정도 보고 전체 숫자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국가암 등록 통계가 21년도가 마지막이거든. 이게 항상 2년 전에 2년 12월에 이제 발표를 하니까 22년도 등록 통계가 아마 올 연말에 나올 텐데 21년도 통계를 보면 한 141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여성 유방암 환자는 21년도에는 한 28,000명, 그다음에 지금 22년도는 3만 명, 뭐 23년도는 한 3만 5천 명,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뭐 평생 만난 남자 유방암 환자는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네네. 1년에 한두 명 정도. 예. 그 남성 유방암도 그러니까 뭐 남성에게 유방이란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생기는 종양인 거죠.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주로 이제 젖꼭지 밑인데 여자분들은 유방이 이제 크니까 예. 유방이 전체적으로 공 같다면 공의 어느 부위나 생길 수가 있지만 남자분들은 유방 조직이 그냥 젖꼭지 바로 아래에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가슴벽에 뭔가 생긴 것처럼 느끼거나 그 생긴 게 약간 젖꼭지랑 가깝게 붙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 남성에게도 그 유선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있고요. 예. 뭐 특히 그래서 남성들도 왜 우리가 그 성전환 이런 거 하고 호르몬을 먹으면 유방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호르몬을 쭉 먹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주게 되면 원래 유선 조직이 되게 이렇게 미미하게 있던 것들이 발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선 조직은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냥 젖꼭지 뒤에 아주 미미하게 있어서 크게 이제 뭐 유방이 있다 이렇게 못 느끼시는 거지 실제로 여자분들이 가진 조직을 다 가지고 있죠. 구조는 그 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군요. 네, 예. 큰 차이가 없고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거지 실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이라든가 뭐 유관 그런 지방 조직 이런 게 다 있는데 좀 양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양이 굉장히 적고 유선도 거의 발육이 안 된 우리가 왜 여자애들도 아기 때는 유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호르몬이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육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냥 남성분들은
그 아기 상태의 유선 조직이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종양하면 양성이 있고 이제 악성이 있고요. 그 이제 악성 종양에 우리가 이제 암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들에게도 그 양성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양성 종양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남자분들이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나 혹은 뭐 간이 나쁘시거나 또 이제 뭔가 다른 이유로 여성 호르몬 같은 거를 먹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방이 그때는 커지게 됩니다. 그게 꼭 예. 종양처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성이 유방이 처음에 생길 때처럼 유방 조직이 좀 커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가슴이 나온다, 뭐 내지는 가슴이 아프다, 뭐 그리고 좀 불룩해졌다,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여성형 유방이라고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제 살이 많이 찌면서 지방이 이제 가슴에 많이 붙으면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형 유방처럼 보이지만 실은 체중의 문제니까 그때는 이제 체중 조절을 하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유선 조직이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한테서 생기는 양성 종양처럼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들기는 합니다. 예. 유방암이 종류가 이제 있잖아요. 예. 네. 그 남성 유방암도 그 종류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남성 유방, 뭐 우리가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유관에서 생겼냐, 뭐 유선에서 생겼냐에 따라서 소엽암이냐, 뭐 유관암이냐,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할 때는 남성들은 대부분 유관암이 더 있지 유선암은 별로 없어요. 유선은 젖을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남자들은 젖을 만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에서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여자들한테서도 한 90% 이상이 유관암이니까 유관이 이제 침륜이 있으면 침륜성 유관암이 되겠고 이제 뭐 침륜이 없을 때는 상피내암이 되는데 남자들은 상피내암 상태에서는 발견되는 경우들이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침륜이 있는 상태에서 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정확히 종류를 한다면 뭐 침륜성 유관암인데 그냥 그 종류밖에 안 생기니까 그냥 남성 유방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암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성격, 뭐 호르몬에 반응을 하느냐, 뭐 표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세 분류, 흔히 이제 서브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유관암을 분류하면 남자들도 똑같이 여자들처럼 호르몬 반응형도 있고 뭐 삼중 음성도 있고 또 이제 허투 타입이라는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 유방암이 진단돼도 우리가 이런 그 세 분류를 합니다. 서브 타이핑을 예.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주로 남성은 이제 침윤성 유관암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아래쪽으로 몇 가지 종류는 더 세분화될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후가 좀 안 좋은 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이제 첫째는 발견이 늦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병을 별로 의심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처음에 조그맣게 있어도 뭐 또 여자들처럼 미리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가 조그맣게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뭔가 심상치가 않네. 왜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지 뭐 이러면서 오실 때는 이제 임파선 전이를 이미 동반하고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병이 좀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예후도 조금 더 나쁠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발견이 될 때는 이분들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이 또 꽤 있으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뭐 간이 안 좋다든지 혹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성 유방암에서 쓰는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지금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질환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충분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거지 특별히 뭐 더 안 좋은 타입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그 자체가 예후가 안 좋다기보다 발견이 좀 늦는다거나 아니면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흔치 않은 남성 유방암인데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은 뭔가요? 뭐 첫 번째는 유전적 소인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전자 잘못된 우리가 뭐 여성들한테서도 유방암 유전자로 알려진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데 BRCA 1번하고 2번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남성들은 주로 2번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있다가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전자를 잘못하고 난 거죠. 유전적 소인이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보통은 이제 남성 호르몬은 점점 퇴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서는 그런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도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는데 워낙 환자가 적기 때문에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자들 한 3만 명 생길 때 남자들은 한 200명밖에 안 생기니까 막 남자분들의 병의 원인 이런 것들을 막 잘 연구돼 있고 이렇지는 않은데 종류가 어차피 여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요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유전적 소인 때문에 이제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 자체는 여성 유방암과 큰 차이가 없다. 예. 네. 그래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드는 노년기에 발생할 여지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간 질환이나 어떤 남성의 고환의 이상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고환 질환들 중에서 이제 호르몬을 이제 보통 고환에서 병이 생기면 이제 고환을 우리가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없애지는 않더라도 약물을 써서 고환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남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또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방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꽤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또 진짜 유방암에 뭐 그렇다고 뭐 정기검진을 막 여자들처럼 뭐 1년에 받고 이러시진 않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유방에 뭐가 잡히는 느낌이 있거나 혹은 유방이 좀 볼록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럴 때는 좀 빨리 병원을 찾아서 이게 별게 아닌지 이게 뭐 중요한 질환인지 그런 거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유전 소인도 있고 또 가족력이 있다면은 그 어머니 쪽이나 이쪽에 만약에 유방암이 있으시다라면 그 아들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이제 그냥 어머니 한 분이 뭐 어떤 유방암에 있다고 해서 유전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흔히 유전자 검사도 잘 안 하거든요. 어머님이 연세 드셔서 유방암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환경적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나이가 먹는다든지 뭐 다른 이유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데 가족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엄마도 유방암인데 이모도 유방암이고 그런데 어머님이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자분도 실은 검사를 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남자분이 유전자에 브라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실은 유방암 발생 위험도도 있지만 유방암이 아닌 췌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방암이 꼭 걸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암 검진을 하면서 뭐 유방은 우리가
뭐 이제 쉽게 남자들은 실은 만져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없으면 특별히 검사가 필요 없는데 뭔가 좀 생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 초음파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유방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방법도 여자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똑같은 거고요. 예. 네. 이제 브라카 유전자의 어떤 뭐 돌연변이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쪽에 계시다면 혹시 유전자 검사 그럼 안 받아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혼자 유방암 걸렸다면 그 자체가 뭐 유전적 소인의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남자가 굳이 받을 이유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이 유방암이 어차피 이미 많았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분명히 검사를 받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당연히 받아봐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엄마 한 분이 유방암 걸렸는데 혹시 나도 그럼 브라카 유전자 검사 해봐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방암 그럼 의심 증상 또 여성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의심 증상 뭐 비슷한가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예. 뭐 가슴벽 소위 젖꼭지 주변에 뭔가 안 만져지던 혹이 만져진다든지 남자분들은 오히려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가슴이 밋밋한데 뭐가 생기면은 실제로 금방 알게 돼요. 여자분들은 이게 그 수풀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 상태라면 남자분들은 그 수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만져보면 거의 알기 때문에 샤워하다가 그냥 비누칠 하다가도 뭔가 잡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당연히 검사를 해보셔야지 되고 또 이제 겨드랑이에서 먼저 뭐가 이상한 게 잡혀서 오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이나 겨드랑이에 뭔가 없던 게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가슴 피부가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잡히는 걸 잘 모르고 계시다가 피부가 이제 뭐 조금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피부가 어느 한 부위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약간 그 우리가 가죽 같은 뱀 가죽 같은 이런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도 그게 흔히 이제 오렌지 껍데기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오렌지 껍데기가 왜 되게 딱딱하고 땅구멍이 뻥뻥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병이 이제 피부 림프관을 침륜하면 딱딱해지면서 이제 땅구멍이 넓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피부가 뭔가 괴사도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진물도 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정말 보기만 해도 이거 유방암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본인 손으로도 뭐 잘 만질 수 있어서 혹시 이제 집안에 뭐 유방암 환자가 있다든지 이러시면 그냥 남자분들은 하실 때 그냥 비누칠한 손으로 가슴을 쓱쓱 문질러 보면 그냥 뭔가 있다 이러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지 되겠죠. 예. 뭔가 만져지는 거고 멍울인 거죠, 멍울. 예. 네, 멍울이 그때는 진짜 멍울이가 만져집니다. 딱딱한가요, 어떤가요? 네, 대부분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뭐 그냥 작을 때는 뭐 콩알이나 뭐 완두콩 같은 이런 느낌. 완두콩보다는 우리 좀 딱딱한 메주콩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크기는 콩 정도. 네, 언제 만져보느냐에 따라서 뭐 일찍 발견하면 작은 콩일 거고요. 예. 좀 늦는다 그러면 뭐 큰 콩들 뭐 그런 콩들처럼 느껴질 거고 어떤 때는 이제 자갈 같은 돌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이거 이상한데 그때는 이미 이상한데 알게 되는데 젊은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병이 굉장히 노인 어르신들한테 생길 때는 노인분들은 잘 그런 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또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남성이지만 또 가슴에 살이 좀 많잖아요. 또 그러면 좀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아무튼 근데 그 남성이잖아요. 네. 예. 만약에 그게 만져졌다. 네. 아무튼 그래도 유방외과도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민망하죠. 오시면 다
다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예. 예, 뭐 다들 여성분이고 뭐 유방 촬영을 하려고 해도 촬영하는 기사님도 여자고 그러다 보니 남성분들이 유방에 질환이 생기면 조금 가기가 약간 민망해서 대부분은 이제 부인을 동반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오시죠.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제 부인이 환자인 줄 다른 사람 그냥 남성분은 보호자인 줄 아시니까 예. 뭐 병원을 그냥 오시면 되는데 좀 남자분들이 여자 많은데 이렇게 가시는 거를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그렇죠. 경향이 예,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병원 찾게 되면 검사는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까? 이렇게 유방 검사하듯이. 예. 네, 촬영도 초음파 검사하고. 초음파도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하고요. 예. 그 뭐 촬영하고 이런 방법은 똑같겠습니다. 여성 네, 유방하고요. 뭐 예. 못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다 가능한 거고. 예, 남자분들이 뭐 유방 촬영을 하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약간 의심을 하시는데 예. 다 가능합니다. 다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치료는 어떻습니까? 여성 유방암과 큰 차이가 없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 검사해서 뭐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이제 보통은 남자들은 뭐 여자들은 유방을 보존하고 뭐 이런 뭐 모양을 만들고 이런 걸 하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유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성에 비유한다면 그냥 유방을 전 절제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겨드랑이 림프절에 뭐 전이가 있나 없나 이런 감시 림프절을 검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자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병이 많이 진행돼서 오실 때는 여자분들처럼 수술 전에 선행하학요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행적으로 항암제라든지 뭐 만약에 이게 이제 표적이 나오는 암이라면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수술은 조금 더 나중에 하게 되지만 네. 뭐 치료의 차이는 여자들은 이제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지만 남자들은 그냥 유방 자체가 보존할 만큼 뭐가 없으니까 그냥 유방을 다 띄는 게 좀 차이가 난다면 나는 거지 예.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성들은 그럼 딱히 이런 재건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네, 뭐 재건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 가슴이 원래도 밋밋하니까 유일하게 이제 젖꼭지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게 다 젖꼭지 바로 밑에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들처럼 젖꼭지하고의 거리가 없거든요. 여자들은 젖꼭지하고의 병의 거리들이 있으니까 젖꼭지를 살릴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 젖꼭지랑 딱 붙어서 그냥 암이 생기니까 예. 이제 젖꼭지도 다 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젖꼭지 없는 거가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지만 또 뭐 그거를 젖꼭지 재건을 하거나 이러시지는 또 않으시더라고요. 재건은 가능은 한 거고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피부를 말아서 젖꼭지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문신을 하면 되거든요. 색깔을. 예. 그리고 요새는 또 붙였다 띄었다 하는 젖꼭지도 있어서 뭐 그래요? 그냥 필요하면 붙였다 띄었다 하는 젖꼭지도 그렇군요. 반대쪽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한상 워낙 뭐 1년에 뭐 전체 남자 중에 한 흔치 200명 않으니까요. 예. 그러시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병이 나았으면 됐지 가슴에 젖꼭지가 그러시겠네요. 있고 예. 뭐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유전자 때문에 병이 생긴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남성들이거든요. 한 40, 50대 뭐 그런 남성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남성 유방암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태춘과 박은옥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간염이고요. 간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와 술, 비만이 지적됩니다. 결국 간암은 간염이나 간경병과 같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간암 예방을 위한 간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간암 예방에서 간염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B형이나 C형 바이러스성 간염,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간경변증 그리고 기타 만성 간질환이 다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암을 예방하는 1차적인 방법은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간염이라는 게 단순히 간염을 넘어서 간암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야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일부 간염은 간병변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 진행될 만큼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속도가 빠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는 사실은 급성 단계에서 만성으로 진행된 이후에 아무런 증상도 없고 별일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간경변이라는 걸 거의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바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결국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철저하게 주기적인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랐을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B형, C형 간염 여기에 대한 예방 접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왜 바이러스성 간염하면 얼른 생각하는 게 알파벳 순으로 A형 간염이란 말도 들어보고 B형 간염, C형 간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방금 왜 저한테 질문 주셨을 때도 A형은 쏙 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A형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네. 빠졌을까요? A형, 그렇죠. A형의 경우는 물론 그중에도 1% 정도는 소위 말해서 간이 아예 녹아내리는 급성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는 있지만 A형은 독특하게 만성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넘어가질 않으니까 A형과 간암은 관계가 없다라고 없다. 해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암이나 만성질환 얘기를 하면 B형, C형 간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B형 같은 경우엔 우리가 백신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고 네. C형 간염은 아주 최근에 나온 거지만 그전까지는 안 됐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B형, C형의 예방이 강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예. 그러니까 A형은 이 간암으로 갈 확률이 아주 적다는 거고요. 예. 없어요. 없다는 거고. 네. B형 간염은 국가 검진에 이게 포함이 돼 있죠. 있죠. 포함되어 네. 있고. 네. 그리고 C형 간염은 네. 그 이제 국가 검진을 통해서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내년부터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간학회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애쓴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험 간염이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되면서도 암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시형 간염 검사도 국가 검진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어려웠던 건 사실은 검사를 하고 나서 치료제가 굉장히 신통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전에 항바이러스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근데 치료가 잘 되는 약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게 급속도로 이 국가 검진에 포함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서 드디어 내년도 2025년도부터 56세 국민 내년 기준으로 69년생이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국가 검진을 일회성으로 생애 일회성으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라도 쳐야겠죠? 아, 예. 그 항체 검사가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 의미도 궁금합니다.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중요하냐라는 뜻은 C형 간염 항체라는 거는
이 시형 간염이 어쨌건 몸에 들어왔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었다, 혹은 지금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시형 간염 환자의 경우 급성 증상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고 내가 걸렸다는 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70%는 아예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만성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증 간질환으로 갈 때까지 검사하지 않는 한은 나는 몰라, 전혀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소위 말해서 선별검사, 스크리닝 테스트 방법으로 시형 간염 항체 검사를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국가 검진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생애 1회 한 번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일본이나 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진즉에 국가 검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프랑스는 소위 말해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주사를 쓰는 약물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집단 수용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면 C형 간염 이 항체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네. 이게 뭐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양성이면 어떻게 되고 음성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 이제 맨날 병원에 가면 양성입니다. 그러면 약간 어리둥절하잖아. 이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요. 나쁜 건지. 그렇죠. 양성 이게 종양이란 말이 있어서 좀 그렇죠. 헷갈리더라고요. 양성 종양 그러면 양성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예. 악성 대비 양성. 근데 똑같이 우리말로 적어놨더니 양성, 음성이래.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양성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경우에 나온다, 양성이다 그러면 별로 좋은 쪽은 아닙니다. 예. 즉 C형 간염 항체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C형 간염의 경우는 이 항체 검사가 그 자체가 현재 내가 걸려서 진행이 되는 환자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한 번이라도 걸렸었던 분은 무조건 항체가 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전에 한번 걸리고 다 나은 사람도 양성이 나오고, 아니면 아직 앓고 있는 사람, 만성질환으로 진행된 사람도 똑같이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확진 검사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진용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 검사라는 확진 검사를 한 단계 더 해야만 현재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옛날에 앓고 지나간 사람인지 그것이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체가 있다 그런 의미군요. 항체가 그렇죠. 있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걸렸었다. 한번 네. 알았었다. 아니면 지금 앓고 있다. 진행 중이다. 중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NA 검사를 한다는 거군요. 네. RNA 검사를 해서 그럼 문제가 확인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RNA 검사를 바로 하면 예. 내 몸에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감염되어 있으니까 손을 써야겠다라는 결론을 현재 내릴 진행 수가 있는 중이다라는 걸 이제 밝혀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RNA 검사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바로 치료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약을 이제 쓰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B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이 항체 검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B형 간염? 그러니까 이제 그럼 B형은 뭔가 의미가 달랐던 것 같은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뭔가 좀 달랐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B형 간염의 경우는 뭐 국가검진에서도 이미 해왔었고요. 근데 B형 간염 검사한 걸 잘 보시면 항원과 항체 검사 다 하는 거 잘 들여다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합니까? 네, 예. 그래서 B형 간염의 항원 검사도 하고 항체 검사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 B형 간염의 항체는 C형 간염과 항체와 조금 달라서 B형 간염의 항체가 있다는 뜻은 내 몸에 방어력, 면역력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상당히 이게 있으면 진짜 긍정적인 결과인 거예요. 예. 그래서 B형 간염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을 의미하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해서 나에는 방어력이 있다. 그러면 항원은 뭐냐? 항원은 바로 현재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구별해주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B형 간염은 구별이 되는 거죠. 예.
내가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도 간단히 구별이 되고 항체가 있어서 방어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구별이 되는데 C형은 바이러스의 성격이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체 검사가 걸렸었거나 현재 걸린 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항체는 방어력이 있다. 그렇죠. B형은 항원은 현재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예.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제가 어렸을 때 이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오, 그러셨어요? 저희 또래는 아마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젊으신데요? 예. 그 저는 그 검사하면 나오더라고요. 다 면역력이 있는 걸로. 예. 굉장히 좋은데요. 예. 아무튼 저 어렸을 때 또래 친구들은 다 같이 예, 이 네. B형 간염 그때 예방 접종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10년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뭐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에 맞으셨을 거고. 초등학교 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전 늦게 맞은 거고. 예.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낳자마자 항원 항체가 있나를 확인해서 엄마한테서 있나 없나 봐서 갓난아기한테 맞는 게 그때부터 시행이 됐죠. 그렇군요. 80년대. 예, 네. 예. 아무튼 그 C형 간염 항체 검사 국가 검진에 포함되게 되면 뭐 간 경변이나 간암 발생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게 이제 진짜 도움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C형 간염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일찌감치 확인을 해주면 이게 간암 발생의 거의 10 내지 15%가 C형 간염이 원인이거든요. 예. 또 나이가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활동이 아주 활발한 40대에서 60대가 간암이 1위 내지 2위 사망 원인입니다. 굉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이에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C형 간염이 확인이 되면 예방 백신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확인됐을 때 좋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완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서 그 면에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중증으로 즉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아직 없는 거군요. 그렇죠. 없습니다. 네. 치료제는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이 거의 뭐 간염 99% 완치가 된답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로 아주 좋은 약이네요. 근데 좀 비싸요. 야. 그래도 뭐 진짜 있다면 당연히 맞아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간염을 생각하면 이제 황달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황달까지 올 상황이면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서요. 그렇죠. 황달이라는 게 이제 몸에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쌓여갖고 피부도 노래지고 눈도 노랗고 뭐 온통 노랗고 소변도 진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많이 진행이 돼서 예를 들면 가장 전형적인 게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간질환이 많이 진행되거나 담도 같은 데가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황달의 원인이 되고요. 간질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황달이 동반되게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이냐 아니면 내가 간에 나쁜 약물을 먹어서 생긴 거냐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인가를 찾아갖고 적절하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늘 강조되는 게 예방 또 관리입니다. 그렇죠. 그 B형 간염은 완치가 없는 관리하는 질환이라면서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C형 간염은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완치가 없는 병이었다가 완전히 잘 듣는 약제가 최근에 나와서 뭐 거의 99% 치료가 돼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여전히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항바이러스 제제가 없지는 않아서 그 치료는 하기는 하지만은 억제 정도가 되고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꾸준하게 검사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꾸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혈액 검사 또 뭐 초음파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중에 아예 만성 간염으로 가서 간 기능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간경변으로 넘어가서 확인된 사람들은 사실 이미 병원 치료를 대부분 하고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 뭐 주기적인 검사는 그건 맡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사 방법 중에 이제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더 나빠지냐, 진행되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혈액으로 간 기능만 봐서는 사실은 정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조용하게 안에서 몸이 진행돼서 병이 진행이 돼서 간암으로 발생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혈액만 검사하는 걸 권하지 않고요. 예. 현재 간 기능이 정상이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의 관리에서는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 혹은 뭐 CT도 가능하지만 초음파가 이 방사선도 쪼이지 않고 비침습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나란히 시행을 해서 간경변이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됐는지 간암이 발생했는지를 점검해서 역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B형 간염 진단 받았을 경우에 제대로 좀 치료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중증의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지요. 예. 그렇죠. 예. 특히나 거기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음주나 흡연까지 한다 그러면 예. 그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이란 데가 모든 약물을 해독하는 기관인데 잘 모르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무슨 건강기능식품이나 잘 모르는 약품을 마구 먹다가 역시나 갑작스럽게 전격성 간염으로 오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B형 간염 갖고 있을 경우에 혹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날것 해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예. 주의하셔야겠죠. 예. 네. 자, 이런 간염 또 간암, 간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뭘까요? 아무래도 그 전염 루트가 B형 간염의 경우는 환자의 혈액, 정액, 타액 같은 체액에서 오기고요. 네. C형 간염도 역시 기본은 혈액이 가장 중요하고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혈액이 여기저기 상처난데 피부에 닿거나 입안이나 질환에 묻으면 감염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데요. 예를 들면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걸 공동으로 쓰는 거 피하셔야겠죠. 예. 그다음에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서 콘돔 등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위생은 잘 지키셔야 되지만 상처가 마구 노출됐을 때 역시 위험도가 올라갈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 B형이건 C형이건 주사 바늘에 보유자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대로 감염이 되는데 직통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주사 바늘 침 같은 거를 공유하지 않도록 무슨 문신이나 피어싱 같을 때 이런 잘 세균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시는 거 그렇겠네요.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간염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안재욱의 Forever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